결혼 23년의 선물이 고작 이거냐, 이 바람난 마누라 같은. 내 결혼 생활이 물 새는 수도꼭지 같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다. 지하실이 물바다가 될 때까지 무시하고 사는 그런 거. 내 아내 강수진의 경우 그 누수는 희고 끈적끈적했으며 출장에서 돌아온 빨래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유한락스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과 함께 화요일 밤 11시 47분 나는 분당의 아파트 주방에 서서 아내의 실크 블라우스를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얼룩은 마치 배신을 소리치는 네온 사인처럼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런 시발. 나는 중얼거리며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도로 던져 넣었다. 결혼 23년 동안 수진의 옷에서 이런 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젠장, 우리는 이제 거의 잠자리도 갖지 않는데 비싼 실크에 이런 의문의 얼룩을 남길 만한 일은 더더욱 없었다. 내 이름은 박진우, 44세, 해인중공업 기계공학자다. 아내 말로는 내가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라붙은 정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볼 만큼은 똑똑하다. 이제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위층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마저 죄책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수지는 위층에서 아마 2박 3일간의 지친 부산 학회를 마치고 이미 잠들었을 것이다. 딸 하윤이가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건 천만다행이었다. 적어도 다음에 벌어질 일을 목격하지 않아도 될 테니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식탁에 앉았다. 마치 폭발할지도 모르는 폭탄처럼 빨래 바구니를 쳐다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직 분노 때문은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23년의 인생이 셔츠의 얼룩 하나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진 않겠지. 틀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마동철에게서 온 문자였다. 집에 잘 왔냐? 아수씨가 부산에서 좋은 거 뭐 사왔냐? 그래, 뭘 가져오긴 했지. 나는 답장했다. 그냥 뭐 늘 똑같지.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내일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다음날 아침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였다. 아주 좋아 보였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화장도 흠잡을 데 없었다. 내 한 달 월급보다 비쌀 것 같은 남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보, 좋은 아침. 그녀는 내 눈을 살짝 피하며 말했다. 커피 내렸어? 나는 그녀에게 머그잔을 건네며 표정에 어떤 변화라도 있는지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법무법인 율민의 기업 전문 변호사 강수진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는 포커페이스를 가졌다. 학회는 어땠어? 나는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알잖아. 그런 거 다. 지루한 발표에 형편없는 호텔 밥.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나 늦겠어. 오전에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거든. 어떤 고객인데? 이제야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날카로운 녹색 눈동자가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태평그룹. 왜? 그냥 당신 일이 궁금해서. 우리 요즘 통대화를 안 하잖아. 그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 말이 맞아. 주말에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저녁 먹자. 죄책감이군 나는 생각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좋지. 나는 말했다. 기대할게. 그녀는 내 뺨에 건조하고 의례적인 뽀뽀를 하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가 자신의 BMW에 올라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고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 우리 침실을 뒤집어 엎었다. 다음에 내가 한 짓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절박한 사람은 절박한 짓을 하는 법이다. 나는 그녀의 서랍장, 옷장, 보석함을 뒤졌다. 명백한 것은 없었다. 수지는 증거를 남겨둘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 그녀의 노트북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나는 수진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에 똑같은 비밀번호를 썼다. 우리 결혼기념일 99만 615. 감성적이라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이제는 역겨운 농담처럼 느껴졌다. 컴퓨터는 지옥으로 가는 문처럼 열렸다. 그녀의 이메일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하지만 브라우저 방문 기록 깊숙한 곳에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프라임 매치라는 데이팅 앱이었다. 세련된 만남을 추구하는 전문직들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자 다시 손이 떨렸다. 로딩된 프로필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분명히 수진이었다. 그녀가 로펌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진이었지만 결혼 반지를 숨기기 위해 잘려 있었다. 그녀의 닉네임은 우아한 여성 38. 프로필 소개는 이랬다. 성공한 변호사. 지적인 대화와 열정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비밀 보장 필수 얽매이는 관계 사절.
나는 그녀의 메시지들을 스크롤했다. 수십 개였다. 온갖 연령대의 남자들이 우아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다. 하지만 한 대화 목록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길었다. 그의 닉네임은 닥터 마커스. 프로필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이현석. 42세, 이혼남,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아마 간호사들을 설레게 했을 법한 부드럽고 전문적인 분위기에 잘생긴 남자였다. 그들의 메시지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6개월간의 만남 계획, 환상 공유, 호텔 예약. 가장 최근의 대화는 지난 월요일의 것이었다. 닥터 마커스. 부산에서 당신을 볼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웨스틴 조선 부산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예약했어요. 우아한 여성 38. 입을 만한 특별한 걸 가져갈게요. 아니, 안 입을 만한 걸로. 닥터 마커스, 당신은 정말 대단해. 수진 씨. 내 아내는 단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준 적이 없는데. 내 아내. 그 바보도 유부남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인수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사진, 그들 불륜의 역겨운 세부 사항까지 전부. 그리고 나는 내 결혼 생활에 파괴의 증거들에 둘러싸인 채 서재에 앉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현명한 방법은 그녀와 대면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어쩌면 부부 상담을 제안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나는 현명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더 어두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동철이었다. 야, 어젯밤에 너 좀 이상하던데. 괜찮냐? 아니, 안 괜찮아. 체육관에서 좀 만날 수 있나? 뭐라도 좀 쳐야겠어. 그 정도로 심각해? 20분 안에 갈게. 동철의 MMA 체육관은 물레동의 낡은 공장지대에 있었다. 땀과 투지로 가득 찬 냄새가 나는 개조된 공장이었다. 동철 자신은 벽돌담처럼 다부졌다. 173cm에 90kg의 근육과 흉터 덩어리였다. 그는 20대의 폭행으로 징역을 살았고 감옥에서 신과 종합격투기를 만나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다. 이제 그는 경찰, 소방관, 그리고 나처럼 마음속 악마를 쫓아내야 하는 남자들을 훈련시켰다. 얘기해봐. 그는 샌드백을 칠 내 손에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얼룩, 컴퓨터, 메시지들. 동철은 판단 없이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물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건 분노가 시키는 소리야. 분노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지. 그가 샌드백을 잡아주는 동안 나는 콤비네이션을 날렸다. 복수를 원하면 영리해야 해. 너라면 어떡할 건데? 나? 죗값을 치르게 하겠지. 하지만 주먹으로는 아니야. 그건 감옥에나 가게 할 뿐이지. 그가 씩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과거에 어떤 위험한 인간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진짜 아픈 곳을 칠 거야. 그놈들 체면, 돈, 자존심. 나는 샌드백이 펄쩍 뛸 정도로 강한 라이트 크로스를 날렸다. 계속해봐. 생각해봐. 진우야. 내 아내는 변호사야. 그 세계에서는 이미지가 전부지. 그리고 그 의사놈. 그놈도 아내애다. 아마 애들도 있겠지. 그놈들 비밀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박살나겠지. 정확해. 하지만 조심해야 돼.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면 안 돼.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지. 조금씩 서서히 고통받게 만드는 거야. 나는 샌드백을 다시 쳤다. 이번엔 더 세게. 그거 마음에 드는데. 물론 네가 고려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뭔데? 어쩌면 한 놈하고만 바람 피우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 그 생각은 내 배를 강타하는 펀치 같았다. 나는 샌드백 치는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경험이야, 형씨. 내 아내 같은 여자들은 불륜을 한 번만 저지르지 않아. 수집하지. 그게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거든.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진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삭제된 파일, 숨겨진 폴더,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확인했다. 동철이 옳았다. 불륜은 하나가 아니었다. 5건이었다. 5명의 다른 남자, 5개의 다른 관계. 모두 조심스럽게 구획되어 있었다. 의사가 가장 최근이었지만 그전에는 유부남 형사, 대학 교수, 경쟁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이건 정말 가슴 아팠다. 내 예전 직장 상사까지 있었다. 각 관계는 똑같은 패턴을 따랐다. 희롱, 관계, 심화, 열정적인 만남, 그리고 수진이 다음 정복 상대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것. 그녀는 전리품도 보관했다. 사진, 동영상, 만약 공개된다면 이 남자들을 파멸시킬 은밀한 메시지들.
하지만 나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동영상들이었다. 보험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찾아냈다. 수십 개의 동영상, 명백히 남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들이었다. 호텔방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퇴근 후에 병원 진료실로 보이는 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동영상은 지난주 것이었다. 수진과 이현석 의사가 그 부산 호텔방에서 결혼 23년 동안 나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들을 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욕실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죽은 눈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한 중년 남자. 이 사람은 대학 시절 첫사랑과 결혼해 함께 늙어가는 꿈을 꾸던 박진우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새롭고 위험한 누군가였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와인 한 잔과 미소를 지으며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자기? 내가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기뻐 보였다. 이제 좀 낫네. 무슨 날이야? 그냥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다는 당신 말이 생각나서 나는 그녀에게 와인을 건넸다. 당신 일 얘기 좀 해봐. 그 태평그룹 아주 흥미로운 곳 같은데.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가짜 고객, 상상 속의 회의, 허구의 동료들에 대해 정교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모든 단어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미소와 함께 전달되는 실크에 쌓인 독이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그녀의 차 범퍼 아래에 작은 GPS 추적기를 몰래 붙였다. 그날 아침 온라인으로 주문한 작은 장치였다. 수진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내가 그 규칙을 배워주리라. 하지만 먼저 내가 정확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GPS 신호를 따라 서울 시내로 향했다. 수진의 차는 서울 아산병원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3시간 동안 안에 있었다. 그녀가 나왔을 때 혼자가 아니었다. 이현석 의사가 그녀 옆에서 걸었고 그의 손은 소유욕을 드러내며 그녀의 허리 아래쪽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마치 낯선 사람인 척 했던 것과는 달리 연인처럼 작별 키스를 나눴다. 나는 휴대폰 줌 렌즈로 사진을 찍었다. 나중을 위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수지는 꽃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의 포장 음식을 들고 집에 왔다. 서프라이즈. 그녀는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의 입술이 닿았던 입술로 내게 키스하며 말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나 할까 해서. 이거 멋진데 나는 감사하는 남편을 연기하며 말했다. 무슨 날이야?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날이 필요해? 그래, 나는 생각했다. 죄책감은 아주 훌륭한 날이지.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하윤이의 대학 계획, 내일, 그리고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연기의 대가였다. 그건 인정해야 했다. 만약 내가 내 눈으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행복한 부부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일찍 자러 가자고 제안했다. 너무 오래됐잖아.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토하고 싶었다. 대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 바닥에서 옷들을 수거했다.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레이스 속옷, 전날 밤 우리가 했던 일에 증거를 담고 있을지 모를 모든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구가 있었다. 김민준. 대학 시절 나에게 빚을 진 법의학 기술자였다. 내가 그의 여력학 과목 통과를 도와줬었다. 이제 나는 내 정신 상태에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거 아주 이례적인데, 진우야. 민주는 내가 그의 연구실로 가져온 봉인된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정확히 뭘 찾고 있는 거야? DNA 분석, 이물질이 있는지 알아야겠어. 민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물질? 진우야, 너 혹시 그냥 검사해줘. 민준아, 부탁이다. 그는 한숨을 쉬며 봉투에 라벨을 붙였다. 며칠 걸릴 거야. 그리고 진우야, 무슨 일을 겪고 있든 간에 누구랑 얘기 좀 해보는 게 좋을 거야. 상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내 방식대로 처리할게. 3일 후 민주는 내 최악의 공포를 확인시켜주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와 함께 전화했다. 진우야, 너 이거 들으려면 앉아야 할 거야. 나는 이미 그의 연구실 박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핸들을 더 꽉 잡았다. 그냥 말해. 이 샘플들에서 여러 개의 DNA 프로필이 나왔어. 내 건 당연히 있고 근데 최소 2개가 더 있어. 둘 다 남자고 하나는 동양인, 하나는 흑인 계열이야. 시야가 흐려졌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듣는 것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다른 것도 있어.
민준이 계속했다. 샘플로 표준 성병 검사를 돌려봤거든. 진우야, 네 아내가 누구랑 잤든 간에 뭘 옮아왔어. 헤르페스, 구체적으로 HSV, 2형이야.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헤르페스? 아내가 내게 헤르페스를 옮겼다고. 진우야, 거기 있냐?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기 있어. 너도 검사 받아야 하고 아내랑 심각하게 대화해야 해. 그래, 나는 말했다. 대화하게 될 거야. 아주.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연구실 결과지를 쳐다보며 다음 수를 계획했다. 현명한 방법은 즉시 수진과 대면하는 것이지만 동철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복수를 원하면 영리해야 해. 나는 충실한 남편이 되는 것을 그만뒀다. 이제 다른 무언가가 될 시간이었다. 나는 이현석 의사부터 시작했다. 그의 SNS 프로필은 완벽한 가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내, 어린 2딸, 교회의 큰 집. 그는 가족 휴가, 딸의 축구 경기, 아내의 자선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올렸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지연, 같은 병원의 소아과 의사였다. 그들은 15년 동안 결혼했고 의대에 함께 진학한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한국판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김지연 박사가 남편과 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직 핵폭탄을 터뜨릴 준비는 되지 않았다. 먼저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보고 싶었다. 다음 주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감시에 전념했다. 나는 수진을 미행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녀의 거짓말을 기록했다. GPS 추적기는 나를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그녀의 다양한 애인들의 집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바빴다. 월요일 점심에는 시내 호텔에서 그 형사와 수요일 저녁에는 대학 교수의 아파트에서 금요일 오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료학회에서 이현석 의사와 각각의 만남은 사진에 담기고 기록되고 내 증거 파일에 추가되었다. 나는 마치 사립탐정이 사건을 구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지 그 사건이 내 아내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만 빼면 가장 힘든 부분은 집에서 가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수지는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와 내게 안녕 키스를 하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하루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기까지 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녀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한계점은 목요일 밤에 찾아왔다. 하윤이가 대학에서 룸메이트와의 문제로 속상해하며 전화했다. 수지는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우정과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완벽하고 지지적인 엄마 역할을 했다. 그 위선의 구역질이 났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나자 그녀는 주방에서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조리대를 꽉 잡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진우 씨,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나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랑했던 이 여자. 몇 달 동안 우리 결혼 생활을 좀먹어온 이 낯선 사람. 물어볼 게 있어, 수진아.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해.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쳤다. 두려움, 죄책감. 물론이지. 뭔데? 우리 결혼 생활에 만족해? 내 말은 행복하냐고. 그녀는 약간 긴장을 풀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질문에 대답해줘.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진우 씨, 우리 함께한 지 23년이야.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난 행복해. 우린 행복해.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나왔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순간 나는 거의 그녀를 믿을 뻔했다. 내 휴대폰 속 사진들, 내 책상 속 연구실 결과지, 그녀 차 밑에 GPS 추적기를 거의 잊을 뻔했다. 좋아. 나는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감시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할 시간이었다. 나는 그 형사부터 시작했다. 최태식 형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결혼했고 아이가 셋, 20년 경력의 베테랑. 그의 부서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금요일 밤 대부분을 보낸다는 종로의 한 경찰들이 자주 가는 호프집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바에 혼자 앉아 결혼 반지를 낀 채 마치 음란한 메시지를 읽는 남자처럼 집중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맥주를 시키고 그에게서 2칸 떨어진 의자에 앉아 바 뒤의 거울로 그를 지켜봤다. 그는 나보다 어렸고
아마 30대 후반쯤. 여자들이 그의 명백한 인격적 결함을 간과하게 만들 법한 거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20분 후 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 나는 따라갔다. 최태식 형사님. 그는 즉시 경계하며 돌아섰다. 경찰들은 대치 상황에 대한 좋은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시죠?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우리에겐 공통의 친구가 있습니다. 강수진 변호사.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실 텐데요. 우아한 여성 38. 3개월 동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격주 화요일마다 시내 힐튼 호텔에서 만났죠. 그는 나를 위협하려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녀의 남편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화장실은 우리 외에는 비어 있었다. 형광등이 위에서 윙윙거렸다. 문틈으로 술집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봐요. 최 형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어떤 문제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형사님. 당신은 내 아내와 잤습니다. 그녀를 병에 노출시켰고 당신의 불륜에 나를 공범으로 만들었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깨진 유리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당신과 싸우러 온 건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녀를 그만 만나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압니다. 메시지, 사진, 호텔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가 수진과 함께 힐튼을 떠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당신 아내가 교사로 일하는 초등학교 직통번호와 당신 서장님 직통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미친.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 경력을 손에 쥔 미친놈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지시오, 형사. 이게 당신에게 주는 유일한 경고입니다. 나는 그를 화장실에 남겨두고 나왔다.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한 놈 처리, 네 놈 남았다. 다음은 대학 교수였다. 김도훈 박사,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이혼했고 아이 없음. 아마 섹스 중에 시를 읊을 법한 그런 지식인 타입. 수진과의 분류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들의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가장 길었다. 나는 저녁 시간 그가 사무실에서 더 나은 할 일이 없는 남자처럼 헌신적으로 과제를 채점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았다. 인문관은 거의 비어 있었고 도서관에 대학원생 몇 명과 복도를 닦는 청소부뿐이었다. 김도훈 교수님. 그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철퇴 안경을 고쳤었다. 네, 면담 시간은 예약제입니다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박진우, 강수진 변호사의 남편입니다. 펜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저는 제 지성을 모욕하지 마시죠, 교수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둘 다 알잖습니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평생을 책상 뒤에서 보낸 사람 특유의 부드러운 체격을 가진 키 큰 남자였다. 박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유일한 오해는 당신 같은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서류상의 흔적을 남길 만큼 멍청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나는 서류 폴더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호텔 신용카드, 영수증. 당신은 모든 것을 기록해뒀더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떻게?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걸로 뭘 할 것인지죠. 원하는 게 뭡니까? 최태식 형사에게 원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아내의 인생에서 사라지세요. 그의 고개가 휙 들렸다. 최태식? 다른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거의 그를 동정할 뻔했다. 거의. 교수님, 당신은 5명 중 하나입니다. 정말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50대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다. 5명. 그가 속삭였다. 내가 아는 것만 5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죠. 나는 그의 책상에 기댔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내 아내와의 관계를 끝낼 겁니다. 극적인 작별 인사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서들은 대학 본부로 갈 겁니다. 유부녀와의 불륜 대학 법인 카드로 결제된 호텔 영수증에 대해 정교수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닫았다. 요점은 알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왜냐하면 확실히 해둘 게 있거든요. 교수님. 만약 당신이 다시 내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그녀에 대해 생각이라도 한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당신의 경력, 당신의 평판, 당신의 안락한 작은 삶,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나는 학생들의 과제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를 남겨두고 나왔다. 두 놈 처리. 경쟁 로펌 변호사는 더 까다로웠다. 차민서 변호사. 켈러만 앤 어소시에이츠의 시니어 파트너로 수진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그들의 분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낭만적이었고 감정보다는 권력과 지배욕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똑똑하고 인맥이 너무 넓었다. 대신 나는 그녀의 약점, 즉 저명한 시의원과의 결혼 생활을 공략했다. 송재익 시의원은 공인이었다. 그의 정치 경력은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이미지에 달려 있었다. 그는 결혼의 신성함, 전통적 관계의 중요성, 현대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연설했다. 나는 그가 아내의 과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나는 시내의 자선 기금 모금 행사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치도록 계획했다. 도시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관대함을 서로 칭찬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자리였다. 송 의원님, 박진우라고 합니다. 해인중공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능숙한 열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박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녁 행사는 즐거우신지요? 훌륭합니다. 사모님께서 의원님의 가정가치 수호 운동 활동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지지적입니다. 네. 비록 오늘 밤엔 야근을 하고 있지만요. 큰 사건이 있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 일이란 게. 실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밤 사모님께서 어디 계신지에 대해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2시간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차민서 변호사가 내 아내와 함께 시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이미지는 선명하고 틀림없었다. 오늘 밤 8시 30분에 찍은 겁니다. 연방로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송재익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혼란, 이해, 그리고 분노를 오갔다. 이게 대체 뭡니까? 사모님께서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가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정치인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거짓말 마시오. 더 많은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대부분을 로펌법인 카드로 결제했더군요. 원하는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의원님께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모님과 저 사이의 문제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아마 자신의 정치 경력이 아주 공개적인 이혼 스캔들을 견뎌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새놈 처리. 내 전 상사는 대면하기 가장 힘든 상대였다. 그가 위험하거나 인맥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의 배신이 가장 깊이 배었기 때문이었다. 오영택 부장님은 해인중공업에서 내 상사 이상이었다. 그는 멘토였고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오 부장님이었다. 그는 나를 승진에 추천했고 회사 파티에 초대했으며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6개월 동안 내 아내와 자고 있었다. 나는 그가 평소에 가던 점심 식사 장소, 우리가 수백 번 함께 식사했던 산업단지 근처의 백반집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혼자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마 오후에 있을 내 아내와의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장님,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놀랐지만 기뻐하며 고개를 들었다. 박 부장, 웬일이야. 시내까지 땡땡이 치는 건가? 그런 셈입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60대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희끗한 머리, 눈가에 잔주름, 35년을 함께한 아내와 그를 사랑하는 손주들을 둔 은퇴를 앞둔 남자였다. 부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지, 무슨 생각인데? 제 아내와 주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문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긴 침묵 동안 들리는 소리는 식당의 배경소음, 평범한 문제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뿐이었다. 진우야, 나는 6개월입니다, 부장님. 호텔 만남, 메시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왜 제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냥 그렇게 됐어. 자네가 그 승진에서 밀려난 후에 그녀가 나를 찾아왔어.
속상해하더군. 자네가 우울해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와 자는 걸로 돕기로 결정하셨군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는 취약했고, 그리고 나는 실수를 했지. 실수요? 부장님,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죠.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쩔 셈인가? 그건 부장님께 달렸습니다. 끝내실 겁니까? 그래, 물론이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만약 제가 부장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전히 그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하네, 진우. 필요하다면 부서를 옮기기라도 하겠네. 뭐든지 하겠네. 나는 일어나 떠나려다 돌아섰다. 부장님,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가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와 죄책감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내 놈 처리, 한 놈 남았다. 하지만 이현석 의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쉽지 않을 터였다. 그는 거만하고 성공했으며 아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데 익숙할 것이다. 그는 쉽게 겁먹지 않을 것이고 유부남들보다 잃을 것이 적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마지막 대결을 계획했다. 수지는 위층에서 아마 애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왜 그들이 갑자기 모두 잠수를 탔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최 형사에게 2번이나 연락을 시도했고 김 교수에게는 여러 개의 문자를 보냈다. 그녀의 혼란은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동철이었다. 장군님, 전쟁은 잘 돼가나? 내 놈 처리했고 한 놈 남았다. 젠장, 진우야. 일 처리 빠르네. 아군 피해는 없었고? 아직은. 근데 마지막 놈이 까다로울 것 같아. 그 의사놈? 자존심이 서울만한 놈이야. 진짜 아픈 곳을 쳐야 해. 그놈 약점이 뭔데? 나는 이현석 의사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완벽한 SNS 생활,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가족, 그의 평판.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데 달려있지. 그럼 그 평판을 박살내. 그러려고 작업 중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밤새 이현석 의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의 의사 면허, 병원 내에서의 지위, 의료계에서의 평판. 그는 평판이 좋았고 의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학회에서 연설도 했다. 잃을 것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아산병원에 전화해서 병원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장 박지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실장님,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중 한 명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려스러운 행동입니까? 이현석 의사가 자신의 환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유부녀입니다.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박 선생님, 이건 심각한 주장입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현석 의사는 몇 달 동안 병원 밖에서 이 환자와 만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증거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에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증거로 가득 찬 서류 봉투를 들고 박 실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서류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군요, 박 선생님.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현석 의사는 여러 병원 규정과 의료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현석 의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조사가 제가 보여드린 것을 확인한다면 그는 해고될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주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저녁이 되면 이현석 의사는 아내에게 왜 직장을 잃었는지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5놈 처리. 그날 밤 수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진우 씨,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현석 씨. 병원의 이현석 의사 말이야. 정직당했대. 무슨 윤리 위반이라나 봐. 나는 그녀가 애인의 망가진 경력을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안 됐네, 여보. 듣기 힘들었겠다. 그는 정말 좋은 의사였는데 그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네.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아, 수진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 나한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은 절대 나한테 거짓말 안 할 거지, 진우 씨?
절대 안 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절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5명의 애인들이 모두 무력화되자 나는 수진이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쩌면 고백할지도 모른다고. 대신 그녀는 거짓말을 2배로 늘렸다. 생각해봤는데 그녀는 다음날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우리 휴가나 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그거 좋겠다. 어디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열대지방, 카리브해 같은 곳, 다음 주에 떠날 수 있을까?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녀는 나를 경기장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다. 아마 열기가 식으면 애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녀는 내가 압박을 가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녀의 얼굴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어?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 진우 씨. 우리 결혼 생활에 이게 필요하다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든 조정해볼게. 그날 오후 나는 대학에 있는 하윤이에게 전화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주중에 전화 잘 안 하시잖아요. 괜찮아 딸.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다정하시긴. 엄마가 2분 휴가 가실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렇군. 수지는 이미 딸에게 밑밥을 깔아두기 시작했다. 생각 중이야. 수업은 어때? 좋아요. 대부분 좋아요. 통계하기 좀 어려운데 김도훈 교수님께서 보충 수업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피가 얼어붙었다. 김도훈 교수. 연세대의 김도훈. 그래. 아빠 그분 알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힘들어하는 학생들 잘 이해해 주시고 그 개자식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 딸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니면 수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거나 어느 쪽이든 그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선을 넘었다. 하윤아, 김도훈 교수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아빠? 왜요? 그냥 도와주시려는 건데. 약속해. 개인적인 만남, 보충 수업 다 안 돼. 통계학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과외 선생을 구해. 아빠, 무섭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약속해. 하윤아, 제발.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사랑한다, 딸.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김도훈 교수에게 전화했다. 그가 받자마자 나는 말했다. 우리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텐데요. 박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딸 말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박하윤, 당신 통계학 수업 듣는. 저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교수. 당신이 내 딸한테 과외해주겠다고 제안했잖아. 단둘이서 하는 개인 수업. 무슨 계획이었어? 부적절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학생은 과목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걔는 19살이야, 교수. 내 19살 딸이라고. 만약 당신이 내 딸한테 눈길이라도 이상하게 주면 내가 당신을 끝장낼 거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하윤이한테서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전 대화는 친근한 잡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지.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하윤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청 화나신 것 같던데. 하윤아, 김도훈 교수 수업 수강 변경 신청해라. 네? 아빠 학기 절반이나 지났는데 그냥. 아니 할 수 있어.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갈등이 있다고 설명해. 통계학은 다음 학기에 다른 교수님 걸로 들어. 말도 안 돼요. 왜 저한테 무슨 일인지 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내 통계학 교수랑 바람을 피웠고 이제 그놈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너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복잡해, 딸아.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이건 날 믿어줘야 해. 알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알아. 곧 약속할게.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다음 수를 계획했다. 이제 봐주는 건 없었다. 김도훈 교수는 하윤이를 끌어들여 이 일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최태식 형사는 아마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현석 의사는 직업적 파멸에 직면했고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핵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윤이의 대학으로 차를 몰았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는 김도훈 교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찾았다. 박 선생님,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제 딸이 오늘 아침 당신 수업을 수강 변경했습니다. 잘 됐군요. 그게 원하시던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교수. 당신은 나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이건 게임이 아니라고. 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당신은 내 딸에게 접근했어. 그게 나를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쩌면 그게 당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내게 고통을 주고 싶었을지도. 어느 쪽이든 당신은 계산을 잘못했어. 저는 결코 의도한 게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 대학에서 사임할 겁니다. 즉시 효력 발생으로.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정년 보장을 받았습니다. 받았었죠. 과거형으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샷이 담긴 새 폴더를 보여주었다. 이건 당신 대학 이메일 계정에서 나온 겁니다. 여학생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부적절한 발언들, 개인적인 만남 요청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맥락을 무시하고 발췌한 겁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맥락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리고 그 맥락이란 당신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후 그녀의 10대 딸을 노린 중년 남자라는 거죠. 하윤이는 19살입니다. 내 19살 딸. 그리고 만약 이 이메일들이 공개되고 대학 본부가 당신과 내 아내의 불륜 증거와 함께 이걸 보게 된다면 당신 경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마 자신의 직업적 삶의 종말을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당신의 사직서. 만약 거절하면?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이 대학의 모든 행정 책임자들은 내 아내와의 불륜 증거 자료와 함께 이 이메일 사본을 받게 될 겁니다. 교내 신문도 아마 흥미로워하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아니, 교수. 당신은 내 아내와 자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 인생을 망쳤지. 나는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해주는 것뿐이야. 1시간 후 나는 김도훈 교수의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연세대학교를 걸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그날 오후 나는 최태식 형사가 일하는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나는 그의 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김진철 서장입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귀서 소속 형사 중 한 명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려스러운 행동입니까? 최태식 형사가 제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대면하려 했을 때 경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저를 협박했습니다. 김 서장은 50대의 단호한 여성이었다. 아마 모든 것을 2번씩은 겪어봤을 법한 경찰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고 가끔 메모를 했다.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폴더를 건넸다.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 최태식 형사는 3개월 동안 제 아내와 만나왔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 선생님. 만약 사실이라면 최 형사는 여러 부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찰과에서 조사할 겁니다. 최 형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 해제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제가 보여드린 것을 확인한다면 그는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만족감을 느끼며 경찰서를 나섰다. 저녁이 되면 최태식 형사는 아내와 새아이에게 왜 직장을 잃었는지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목표물은 아직 집에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침실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빠른 속도로 통화하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처음엔 현석 씨가 정직당하고 이제 도훈 씨는 사임했고 태식 씨는 전화를 안 받아.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나를 보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진우 씨, 일찍 왔네. 회사에서 힘든 날이었어. 누구랑 통화 중이었어? 그냥 회사 친구. 병원에 좀 드라마가 있었나 봐. 무슨 드라마? 그녀는 침대에 앉아 태연한 척했다. 아, 알잖아. 그런 것들. 사내 정치, 소문 별거 아니야.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녀가 애인들을 만나러 갈 때 뿌렸던 바로 그 향수였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우리 결혼.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쳤다. 무슨 거짓말? 네가 몇 달 동안 나한테 해온 거짓말들.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뭘 했는지에 대한.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진우 씨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기억을 되살려주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진과 이현석 의사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내 힐튼을 떠나는 최태식 형사. 나는 다음 사진으로 넘기며 말했다. 자기 아파트 건물에 있는 김도훈 교수. 메리어트 호텔의 차민서 변호사. 1번 국도변 그 작은 모텔의 오영택 부장님.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수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아 있었고 손을 떨고 있었다. 진우 씨,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23년간 함께한 내 아내가 왜 5명의 다른 남자들과 자고 다녔는지 설명할 수 있어? 왜 내게 헤르페스를 옮겼는지 설명할 수 있냐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어떻게 그걸? 연구실 검사, 수진아, DNA 분석, 난 모든 걸 알아. 긴 침묵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진우 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어느 부분이?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들킨 거? 전부 다. 난 외로웠고, 당신은 너무 일만 했고, 난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5명의 다른 남자들에게 보이는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구나. 그녀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겨울 같았다. 내가 어쩔 거냐고? 수진아, 난 이미 다 했어. 무슨 소리야? 이현석 의사는 병원에서 정직당했어. 아마 의사 면허도 잃게 될 거야. 김도훈 교수는 오늘 아침에 대학에서 사임했어. 그의 경력은 끝났지. 최태식 형사는 직위 해제 상태로 감찰과 조사를 받고 있어. 차민서 변호사 남편은 당신들의 불륜 사실을 알아.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예상해. 그리고 오영택 부장님은 글쎄, 오늘 오후에 그분 아내께서 흥미로운 사진 몇 장을 받으셨다고만 해두지. 수지는 공포에 질려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그들 모두를 망쳐놨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줬을 뿐이야. 그들이 내게 줬던 것을. 진우 씨, 제발. 제발 뭐?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이 일이 없었던 척 해달라고? 제발 네가 도시 남자 절반과 자고 다니는 동안 충실한 남편으로 돌아가 달라고?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우리 동네 거리, 이웃집들을 내다보았다.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삶. 23년이야, 수진아. 23년 동안 난 널 사랑했고 지지했고 너에게 충실했어. 그리고 이게 네가 내게 보답하는 방식이야. 내가 변할게.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다. 상담도 받을게. 뭐든지 할게.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최악의 적이 된 이 여자. 내 말은 난 끝났다는 거야, 수진아. 거짓말도? 바람도? 너도? 나를 떠나겠다고? 아니, 내가 말했다. 네가 나를 떠나는 거야. 내일 아침 넌 짐을 싸서 나갈 거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걸 줄 거야. 만약 거절하면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파일을 열었다. 그러면 모두가 이걸 보게 되겠지?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수진과 이현석 의사가 그 부산 호텔방에서 그들의 남은 평판마저도 박살 낼 만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 5놈 모두와 찍은 동영상이 있어, 수진아. 몇 시간 분량이야. 일부는 그놈들 모르게 찍은 것 같던데. 그녀는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당신, 우리를 녹화했어? 그들을 녹화했다고? 난 그냥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았을 뿐이야. 내 보험 폴더, 기억나? 그녀는 침대 위로 주저앉았다. 싸울 의지가 사라진 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계속했다. 너는 조용히 사라질 거야. 드라마도, 싸움도, 내가 일군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려는 시도도 없이 너는 떠날 거고 계속 떠나 있을 거야. 하윤이는? 하윤이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너와 걔 사이의 문제야. 수지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 진우 씨. 당신은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네가 결혼했던 남자는 바보였지. 그는 널 믿었고 사랑했고 신뢰했어. 그 남자는 죽었어. 수진아, 네가 죽였지. 나는 문으로 걸어가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수진아. 만약 네가 다시 그 남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연락하거나 나나 하윤이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 동영상들은 공개될 거야. 전부 다. 무슨 멍청한 짓 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 나는 우리 침실, 우리 결혼 생활과 그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앉아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혼자 잠에서 깼다. 수진이 자던 침대 쪽은 비어 있었고 옷장에서 그녀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도둑처럼 밤중에 떠났다.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챙겨서. 잘됐다. 우리 둘 다 어색한 작별 인사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커피를 내리고 주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 비슷한 것을 느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아빠, 어젯밤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두 분 이혼하신다고. 맞아, 딸아.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가 자기 친구들한테 끔찍한 짓을 했다고 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물론 수지는 하윤이를 내게서 등 돌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엄마가 뭐라고 하던? 아빠가 자기를 스토킹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협박했대요. 아빠가 미쳤다고 했어요. 하윤아, 네가 모르는 네 엄마에 대한 게 많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아빠가 미친 짓 하는 동안 엄마는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이 먼저 손을 썼다. 거짓과 반쪽짜리 진실로 우물을 오염시켰다. 하윤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요, 아빠 말 듣기 싫어요.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김도훈 교수님 수업을 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엄마 인생을 망치고 계시잖아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내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 하윤아. 몇 달 동안 여러 놈이랑.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증거가 있어. 사진, 메시지. 거짓말 마세요. 엄마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하윤아, 엄마한테 사과하고 아빠가 만든 이 난장판을 수습할 준비가 될 때까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죽은 전화기를 들고 앉아 배에 펀치를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수지는 내게서 내 딸까지 앗아갔다. 하지만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하윤이의 대학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학생회관에서 그녀를 찾았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비참해 보였다. 하윤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울어서 눈이 빨갰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화가 아니야. 그리고 우린 얘기 좀 해야 해. 할 말 없어요. 나는 그녀의 항의를 무시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왔어, 하윤아. 나에 대해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만해요. 엄마는 5명의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어. 증거도 있고.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중 하나를 보여주었다. 수진과 이현석 의사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하윤이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업무상 미팅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3시간 후 호텔을 떠나는 같은 두 사람.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3시간짜리 업무 미팅? 하윤이의 얼굴이 무너졌다. 제발 그만해요. 듣기 힘들 거라는 거 알아, 딸아. 하지만 넌 우리 결혼이 왜 끝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엄마가 실수를 했더라도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뭘 했는데. 하윤아, 난 진실을 폭로했을 뿐이야. 그들은 모두 유부남이었고 모두 아내를 속이고 있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을 뿐이야. 아빠는 그들 인생을 망쳤어요. 그들이 자기들 인생과 내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을 망쳤지. 하윤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왜 그냥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야. 하윤아,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내가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언젠가 넌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전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닐지도. 하지만 넌 내 딸이야. 하윤아, 네 엄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아무리 화가 나든 넌 여전히 내 딸이고 난 널 사랑해. 그녀는 눈물을 통해 나를 바라봤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하지만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나는 그녀가 다시 내게 말을 걸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났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다음 몇 주는 변호사와 서류 작업의 연속으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수지는 차민서 변호사의 전 파트너, 고도의 갈등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비드 첸이라는 상어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나를 학대하는 남편, 스토커, 정신을 잃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남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내게는 증거가 있었다. 사진, 동영상, DNA 검사, 호텔 영수증. 진실은 추악할지언정 내 편이었다. 합의 협상은 잔인했다.
수지는 모든 것의 절반을 원했다. 집, 내 퇴직연금,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까지. 그녀의 변호사는 내가 그녀에게 입힌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 변호사 조용한 여성인 사라 미첼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의뢰인의 아내는 여러 파트너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특히 격렬했던 한 세션에서 첸에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의뢰인을 성병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녀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의 신뢰와 신성함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실수를 했습니다. 첸이 반박했다. 하지만 당신 의뢰인의 대응은 불균형하고 보복적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지속적인 배신과 기만의 공세에 맞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BMW와 우리 저축 예금의 절반을 가져갔다. 나는 집, 내 퇴직연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자존심을 지켰다. 이혼은 내가 수진의 블라우스에서 첫 얼룩을 발견한 지 정확히 1년 후인 11월의 흐린 화요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나는 뒷마당 화덕에서 우리 결혼 사진을 태우는 것으로 축하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혼 후 3개월, 내가 최태식 형사와 대면했던 바로 그 호프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 이현석 의사는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의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고 항상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살이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내 테이블로 걸어왔다. 박진우 씨, 이현석 의사님. 아니, 아직도 의사인가? 의사면허 잃었다고 들었는데. 그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 의사 양반. 당신은 내 아내와 자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 인생을 망쳤지.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내 직업, 면허, 가족. 아내는 애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어. 유감이군. 유감이라고? 정말 유감이야? 나는 그 질문을 곱씹었다. 사실 아니, 전혀 유감스럽지 않아.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나는 정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의?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 당신의 소중한 아내가 임신했어.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덮쳤다. 뭐라고? 수진 씨가 임신했어. 3개월째야. 그리고 묻기 전에 말해두는데. 네 애 아니야. 나는 그가 방금 한 말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그를 쳐다봤다. 누구 앤데? 내 애야. 우리가 네가 날 겁줘서 쫓아냈다고 생각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 다른 호텔에서 만나고 더 조심하면서 그녀가 지난주에 소식을 전하더군. 시야가 흐려졌다. 거짓말 마. 내가? 그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그는 일어나 구겨진 재킷을 바로잡았다.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박진우. 하지만 수진 씨와 나는 함께 아기를 가질 거야. 우리는 가족이 될 거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걸어 나갔고 내 승리의 자네와 함께 나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진우 씨, 왜 전화했어요? 사실이야? 임신했어? 긴 침묵.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사실이군.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애예요. 이현석. 네.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온전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그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우린 만나는 걸 멈춘 적 없어요, 진우 씨. 당신이 그 사람을 망쳤다고 생각한 후에도. 하지만 그의 직업, 면허. 그는 항소 중이에요. 그리고 만약 면허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 그 단어는 동맛이 났다. 하윤이는 알아? 아직요. 이번 주말에 말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엄마의 불륜으로 생긴 새로운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라니. 잔인하게 굴지 마요, 진우 씨. 이 아기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이 상황에 어떤 것도 죄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 수진아. 당신이 화난 거 알아요. 화났다고? 난 화를 넘어섰어. 난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텅 빈 집을 둘러봤다.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맨 벽을. 복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쌓아 올리고 파괴한 삶을 축하한다는 뜻이야. 수진아. 너와 이현석 의사는 서로에게 딱 어울려. 나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아 다른 남자의 DNA를 가진 아기에 대해 생각했다.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하윤이에 대해. 내가 얻은 공허한 승리에 대해.
하지만 내가 거기에 앉아있는 동안 내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분노도 상처도 배신감도 아니었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무언가. 만약 수진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틀렸다.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사라 박진우입니다. 친권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친권 말입니까? 만약 제 전처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는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남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됩니까? 만약 그가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출생신고서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는 완전한 친권을 갖게 됩니다. 왜 물으시죠? 그냥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요. 진우 씨, 혹시 어리석은 짓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사라. 그냥 법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현석 의사는 수진을 임신시켜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웃음, 최종적인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짜 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다음 주 동안 이현석의 새로운 삶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의사 면허가 없는 그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응급의학과 의사에서 크게 내려온 것이지만 여전히 괜찮은 직업이었다. 그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이전에 BMW 대신 중고 혼다를 몰고 있었다. 그의 전처는 내가 예측했던 대로 이혼으로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수진과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그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의 생각을 바꿔줄 생각이었다. 계획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중에 떠올랐다. 3면에 실린 작은 기사, 제약회사, 임상시험 조작 혐의로 조사받아. 이현석의 새 직장인 대양제약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업 관행에 연루된 것 같았다. 영업사원을 반드시 연루시킬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가 부정적인 평판에 대해 불안해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그들이 영업사원 중 한 명이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사 면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나는 대양제약의 인사부에 전화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귀사 직원 중 한 명에 대한 우려스러운 정보를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려스러운 정보입니까? 귀사의 영업사원 중 한 명인 이현석 씨가 최근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이현석 의사는 다시 실업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조사 중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현석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을 자신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있었다. 보험 사기는 심각한 범죄였다. 특히 이미 전문직 면허를 잃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나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조사는 2개월이 걸렸다. 조사가 끝났을 때 이현석은 형사고발과 무거운 벌금에 직면했다. 그의 의사면허를 되찾을 가능성은 0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수진이 임신 6개월째였을 때 나왔다. 나는 그들의 아파트를 감시하고 그들의 일과를 기록하고 그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현석은 이제 술을 심하게 마시고 있었다. 아마도 계속되는 실직과 법적 문제로 우울했을 것이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번 체포되었고 그의 보호관찰관은 그의 변명에 지쳐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마지막 수를 썼다. 나는 이현석의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했다. 마르티네즈 담당관님, 박진우입니다. 이현석 씨에 대해 흥미로워하실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입니까? 그가 다시 술을 심하게 마시고 있고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적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주류 판매점을 나오는 사진, 술에 취해 아파트 건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동영상, 그리고 그가 여자친구를 위협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은 물론 가짜였다.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 디지털 조작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바쁜 보호관찰관을 속이기에는 충분히 진짜처럼 들렸다. 이현석은 다음날 보호관찰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판사는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6개월 동안 구치소로 보냈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다. 임신 6개월에 수입도 없고 지원 체계도 없이. 그녀는 이현석이 체포된 지 3일 후에 내게 전화했다. 진우 씨 제발요.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수지나? 돈, 음식.
이 아파트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현석 씨는 감옥에 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전 애인들한테 전화해봤어? 어쩌면 최 형사나 김 교수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당신이 그들 인생도 망쳐놨으니까. 나는 그들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을 뿐이야. 차이가 있지. 제발요, 진우 씨. 저는 임신했어요. 무서워요. 다른 남자애를 갖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이건 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아이에 대한 거죠. 내 말이 맞아. 이건 죄 없는 아이에 대한 거야. 아버지는 범죄자고 어머니는 창녀라는 걸 알면서 자라게 될 아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결혼 23년. 수진아, 넌 그걸 전부 버렸어. 뭘 위해서? 널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들과의 몇 시간의 흥분을 위해서? 현석 씨는 날 사랑해요. 현석이는 감옥에 있어. 그리고 그가 나오면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널 탓할 거야. 그 사랑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당신이 미워. 그녀가 속삭였다. 좋아. 이제 네가 네 불륜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겠군. 저한테서 뭘 원해요, 진우 씨? 당신이 우리를 내버려 두려면 뭘 해야 해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뭘 원했지? 복수? 이미 얻었다. 정의? 그건 더 복잡한 문제였다. 네가 뭔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수진아.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 넌 우리 결혼을 파괴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넌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넌 선택을 했어. 네가 그 남자들 중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내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인 척 할 때마다 그건 선택이었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넌 그 선택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그 아기를 혼자 어떻게 키울지 알아내. 왜냐면 이현석은 네 곁에 없을 테니까. 다음에 올 일 이후에는 다음에 올 일이 뭔데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하윤이에게 전화했다. 아빠, 전화하실 줄 몰랐어요. 하윤아, 네 엄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이번엔 또 뭐예요? 엄마가 임신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하윤아, 거기 있니? 임신이요? 하지만 두 분 이혼했잖아요. 그 아기는 내 애가 아니야. 딸아, 이현석 의사애야. 더 많은 침묵. 하윤아, 아빠,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기말고사 공부해야 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텅 빈 집에 앉아. 내가 만들어낸 자네에 대해 생각했다. 혼자 임신한 수진, 감옥에 있는 이현석, 거의 나와 말을 섞지 않는 하윤이. 내가 인생을 망쳐놓은 5명의 남자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만족감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이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복수였을지도 모른다. 적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공허한 깨달음.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구치소로 차를 몰아 이현석과의 면회를 요청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주황색 죄수복, 면도하지 않은 얼굴, 패배감으로 공허한 눈. 그가 방탄유리 너머로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렸다. 이런 미친 새끼.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이거 다 내 탓이야. 안녕 현석. 구치소 생활은 즐길 만한가?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보험 사기, 보호관찰 위반 전부 다. 나는 단지 진실을 관계당국에 보고했을 뿐이야. 진실? 네가 증거를 조작했잖아. 증명해봐. 그가 유리에 주먹을 내리쳤다. 네가 여기서 나가면 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직업도, 돈도, 미래도. 그리고 수진이는 너 같은 패배자에게 자기 인생을 건 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녀는 날 사랑해. 그녀는 너라는 아이디어를 사랑했지. 성공한 의사, 안정적인 가장, 지루한 결혼 생활로부터의 탈출구. 하지만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 현석,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아니 현석, 네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기로 결정했을 때 네가 모든 걸 망쳤지. 나는 단지 네가 죗값을 치르게 했을 뿐이야. 나는 일어나 떠나려다 돌아섰다. 아, 그리고 현석.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네가 일자리를 구하고 최저임금으로 양육비를 내느라 허덕일 때 이 대화를 기억해. 네가 겪는 모든 고난이 너 자신의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나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폐허를 숙고하고 있을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6주 후 수지는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기에서였는지 아니면 어떤 뒤틀린 향수에서였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통해 내게 사진을 보냈다. 작고 주름진 얼굴, 감은 눈,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혼돈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모습.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후회. 내가 수진이나 그녀의 애인들에게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후회였다. 24년. 전 강수진과 결혼했던 남자는 내가 지금 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남자는 용서를 두 번째 기회를, 사람들의 근본적인 선함을 믿었다. 이 남자, 지금의 나는 결과와 정의, 그리고 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차가운 만족감을 믿었다. 어쩌면 그게 배신의 진짜 대가였을지도 모른다. 신뢰나 사랑의 상실뿐만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상실. 하지만 수진의 아들, 이현석의 아들 사진을 보면서 나는 아직 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계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년 넘게 내 인생을 삼켜버린 게임의 마지막 한 수. 이현석은 3개월 후에 출소할 것이다. 그는 수진과 아기에게 돌아와 아마도 그들이 떠났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는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동철아, 나 진우다.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어떤 부탁인데? 내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종류의 부탁. 진우야, 우리 얘기했잖아. 폭력은 답이 아니야. 폭력이 아니야. 더 미묘한 거지. 어떤 구타보다 더 아플 무언가. 듣고 있어. 이현석이 3개월 후에 출소해. 그가 나왔을 때 나는 그가 자기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뭘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겨울 같았다. 나는 그가 남은 모든 것을 잃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후에는 그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으면 좋겠어. 그거 힘든 주문인데. 형씨, 알아. 하지만 네가 그 일의 적임자라는 것도 알아. 수진이랑 아기는 그들이 뭐? 그들은 이 일에서 죄가 없어. 진우야. 특히 아기는. 그 아기는 이현석의 아들이야.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를 이 일의 일부로 만들지. 젠장. 진우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언제 간접적으로 남아 갓난아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진실을 배웠어. 동철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배웠지.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그런가? 말해봐 동철아. 만약 누군가 네 인생을 망치고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면 그냥 용서하고 잊을 거야? 노력은 하겠지. 개소리. 너도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거야.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긴 침묵이 흘렀다. 어쩌면. 하지만 나는 언제 멈춰야 할지도 알 거야. 그게 언젠데? 그들이 충분히 고통받았을 때. 뭐가 충분한지는 누가 결정하는데? 네가 해, 진우야. 네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거야. 나는 텅 빈 집을 둘러봤다.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리고 파괴한 삶을. 아직 충분하지 않아, 동철아. 아직 멀었어. 그럼 신의 가호가 있기를, 형씨. 네가 가는 이 길은 좋은 곳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아닐지도. 하지만 이제 내 길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가. 내가 한때 충실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 거리를 내다보았다. 그 삶은 이제 사라졌다. 배신과 복수로 파괴되었다. 그 자리에는 인간의 본성과 신뢰의 대가에 대해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더 정직한 무언가가 있었다. 이현석은 곧 출소할 것이다. 그는 수진과 그들의 아들에게 돌아와 아마도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틀렸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떤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떤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으며 어떤 적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